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르그 섬과 이란 발전소를 모두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4월 6일 시한을 앞두고 막판 압박에 나선 건데 중동 국가의 전쟁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4월 6일 최후 통첩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합의에 실패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는다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 석유 수출 통로인 하르그 섬을 초토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담수화 시설도 공격해 식수와 전력, 에너지를 모두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란이 이번 황금 기회를 거부할 경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Iranians reject this golden opportunity, the greatest milita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ontinues to stand by to provide President Trump with every option available to ensure this regime continues to pay a grave price. 백악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가 전쟁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던 걸프전 때와 마찬가지로 이란 전쟁 비용도 중동 국가에 요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Well, I think it's something the president would be quite interested in calling them to do. I won't get ahead of him on that, but certainly it's an idea that I know that he has and something that I think you'll hear more from him on. 앞서 제시한 4주에서 6주의 전쟁 기간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쟁 6주째가 되는 4월 중순 안에는 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장악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The market is well supplied, and we are seeing more and more ships go through on a daily basis as individual countries cut deals with the Iranian regime. But over time, the U.S. is going to retake control of the straits.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최후 공격에 나설 경우 이란을 초토화시킨 뒤 체류를 끝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합의에 불발할 경우 대규모 공격 뒤 일방적인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의사를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어지는 전쟁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이란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미국은 지상군 투입을 두고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타당한 이유가 필요할 거라며 한 발은 밖으로 빼놓고 있습니다. Could there be? Possibly for very good reason. Have to be very good reason. 하지만 속내는 지상군 투입보다는 전쟁 종결 쪽에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은 배제한 채 전쟁을 끝낼 의향이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를 다시 열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더 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The acceleration in the price of gasoline, all of that turmoil, the cost of the war, probably $1 billion a day. That's a ticking clock over here that puts real pressure on the administration to come to some kind of resolution.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종전 목표는 이란 해군과 미사일 전력 약화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해 당사국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둘 공산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란을 먼저 공격해 전 세계를 엄청난 경제 위기에 빠뜨리고 미국은 쏙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잇따를 거로 예상되지만 당장 트럼프 대통령에겐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로 곤두박질한 지지율이 발등에 불이 된 셈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 참전으로 홍해까지 막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원유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학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하면서 국제유가 상승 압박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100 선을 넘어서 마감했습니다. 장중 $100 선을 넘긴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2022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브렌트유도 $112.78로 전장보다 0.19% 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예멘 후티의 참전으로 홍해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를 밀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가 안 되면 이란을 초토화하겠다는 위협도 한몫했습니다. 치솟는 유가에 주요 7개국 장관들은 에너지 시장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나섰고 전쟁 중재국 중 하나인 이집트도 유가 200달러 돌파는 이제 과장이 아니라며 미국의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تعرضت لمشكلة قد يصل يعني سعر يعني برميل البترول أكثر من $200 وده أمر مش مبالغ فيه.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미국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되찾을 거라며 진정에 나섰습니다. Seeing more and more ships go through on a daily basis as individual countries cut deals with the Iranian regime for the time being. But over time, the U.S. is going to retake control of the straits. 하지만 이런 발언들이 무색하게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란 리알화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상대로 전쟁이 길어질 경우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라고 압박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 체이스는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 더 봉쇄된다면 유가가 15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후티 반군이 홍해까지 막는다면 5에서 10달러 추가 상승 요인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중동 전쟁 32일째 5만 명의 미군 병력이 중동에 집결한 가운데 미국은 벙커버스터로 이란 무기고를 공습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곳곳을 공격하면서 미 해병대 집결지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요르단에 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네, 미군의 지상전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인데 미국이 다시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를 동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간밤에 이란 중부 이스파한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밤하늘에 화염이 치솟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는데요. 미 당국자는 이 영상이 이스파한 공습 장면이라면서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이스파한의 탄약 저장고를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지상군이 중동 지역에 쏙쏙 증원되고 있습니다. 미 육군 82 공수사단 소속 수천 명이 중동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육군 특수부대와 해군 최정예 네이비실 요원 수백 명도 합류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미군 해병 2,500명이 중동에 도착하며 이란과의 지상전 대비에 나섰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평시보다 10,000명이 늘어난 5만 명 규모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새벽 아랍에미리트 내 미국 해병대 집결지를 포착해 자폭 드론으로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습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네, 먼저 이스라엘군은 오늘 새벽부터 테헤란 중심부에서 파상 공습을 진행해 이란 정권 기반 시설들을 추가로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파편의 변전소가 손상되면서 테헤란에서 한때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제2전선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공방이 계속해서 격화하고 있는데요. 의문의 폭발에 유엔 평화유지군 대원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자국군인 4명이 전투 과정에서 추가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개전 이후 레바논 남부 교전 중에 사망한 이스라엘군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란도 밤사이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예루살렘 등 주요 도시에서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오늘 오전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암만 상공을 지나면서 제가 와 있는 이곳에서도 공습 사이렌이 2차례 울려 퍼졌습니다. 걸프 국가들을 향한 이란의 무차별 공격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수도 리야드와 유전지대가 있는 동부 지역으로 향하던 미사일 8발을 오늘 오전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카르즈 지역 등 곳곳에서 최대 10대의 드론을 격추했는데 이 과정에서 2명이 경상을 입고 주택 6채가 파손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도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이어지고 있고 이라크에서는 지난 하루 동안 미군 기지가 친이란 무장 세력들로부터 19차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승기를 잡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전쟁 목표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약화시키고 공장들을 파괴했으며 핵심 핵 과학자들을 제거해 이란의 야망을 상당히 후퇴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핵 야욕을 저지하는 게 이번 전쟁의 핵심 목표라면서 현재 초점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란 정권이 내부로부터 붕괴할 것이라며 이란은 약해지고 있고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고 싶지 않다며 종전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 지나치고 비합리적이라며 강경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조금 전으로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국민의힘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를 지방선거 충북지사 후보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자신을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중동 소식입니다. 이란과의 지상전 투입을 위해 미국의 정예 병력 수천 명이 중동에 배치된 가운데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중동 지역의 미 해병대 집결지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타스뉴스는 혁명수비대가 현지 시각 31일 중동 내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내 미국 해병대 집결지를 포착해 자폭 드론을 이용해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동 전쟁 상황, 이주연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이란의 발전소 그리고 하르그 섬을 폭파해서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강도 높은 좀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협상 압박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결국에는 뭐 하르그 섬에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에는 지상전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이건 전쟁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반전 여론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략은 이 전쟁을 어쨌든 빠져나오려고 하는 출구 전략을 지금 계속해서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지상 작전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것과는 이제 시나리오가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일단 압박용이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미국은 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어떤 그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리고 파키스탄이 중재국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란에서는 이 파키스탄 회담 가능성이 좀 일축하는 모습입니다. 진실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일단은 대면 협상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 보면은 두 번이나 배신을 당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6월에도 보면은 핵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격을 당했던 것이고 올해도 지금 그렇잖아요. 올해 2월에도 핵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을 강요된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란이 대면 협상으로 나가기에는 좀 이제 무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지금 이란의 요인들 중요한 이제 인사들이 이제 암살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고려해봤을 때 협상장에 나갔을 때 그런 어떤 뭐 신변의 이런 보호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기 전에 대면 협상에는 이란이 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하냐에 따라서 이란의 좀 그런 이제 태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르면 지난 주말에 이란과 이제 대면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 섞인 목소리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렇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실제 지금 미국과 이란의 대화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땐 대면 협상이라기보다는 중계자를 끼고 메시지는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반면에 지금 뭐 믿든 안 믿든
이란으로서도 그렇게 여유 있을 만한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 상황 자체만으로 보면 이란도 지금 어떤 일사불란한 그 정책 결정체제나 지휘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누가 갑자기 없어지면 후임자가 갑자기 임명된다 그러지 그 지휘 체계나 정책 결정 체제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결사항전이라는 그냥 막연한 공감대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지휘 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단계로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미국 쪽에서 내고 있는 메시지가 이게 단순히 협상용의 허풍만으로 보기는 힘든 게 지상작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력 가지고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발전소라든가 에너지 시설이라든가 특히 담수화 시설을 공격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군사작전이 끝난 이후에 정권이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얘기되는 골든 오퍼튜니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번에 협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발전의 기회가 있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번이 최종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그 기회를 날려버리면 실제로 군사작전 그 결과는 물론이지만 그 이후에 지금 현재의 전쟁 지도부가 중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걸 지금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예. 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골든 어퍼튜니티. 백악관은 이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란의 결정을 촉구한 상황입니다. 그 녹취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If the Iranians reject this golden opportunity, the greatest milita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ontinues to stand by to provide President Trump with every option available to ensure this regime continues to pay a grave price. 네, 골든 어퍼튜니티, 황금 기회를 거부할 경우에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성명을 이제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이란이 항상 지금 이제 미국과의 핵 협상을 계속 해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란이 추구했던 것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란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반정부 시위도 결국에 이제 경제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 그 연말부터 해서 올해 초에 있었던 그런 반정부 시위도 역시 그 중심에는 테헤란 바자르에서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사실은 종전 이후에도 이제 이란이 다시 한번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걸 또 잘 지금 간파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협박용의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어떤 이란이 핵을 포기했을 때 어떤 경제의 그런 제재를 드러낸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협상이 계속 미국과 지금 이란 사이에서 왔다 갔다 지금 그런 이제 안들이 우리가 지금 그 언론에 나오는 게 전 단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물밑에서 계속 어떤 이제 모종 협상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 문제를 중심에 놓고 이란도 역시 지금 이 부분을 가장 중심적으로 놓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 전쟁과 관련해서 배상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럼 이 배상금 문제를 이란이 제시를 했을 때 미국이 100%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시를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나오는 것이 그러면 해외에 있는 동결 자금 해제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답이 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카드로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중심에 놓고 이란과 미국이 지금 그런 어떤 그런 황금 기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단순히 이제 협박용일 수도 있다. 그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중재국을 통해서라든지 물밑 협상 간접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이 또 군사적인 옵션도 검토하고 있잖아요. 네네. 병력을 이제 중동 지역에 보내서 도착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배치된 병력만 가지고 짐작을 할 때는 이 전력만 가지고는 본격적인 지상전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병 원정 부대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82 흔히 많이 인용이 되는 82 공사단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본격적인 증원군이 투입되기 이전에 전략적인 거점이라든가 교두보를 확보하는 전력이지 장기적으로 어디 주둔하거나 하는 병력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지금 이상의 한 3만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그 이상의 병력들이 동원되는 징후가 있으면은 그렇지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남은 협상 그 시한이 지났다라고 할더라도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번째의 대규모 타격입니다. 이게 과연 무기가 떨어져 가는데 가능하겠느냐 얘기하는데 가능해요. 전쟁 때 쓰는 무기 체계는요. 초반에 쓰는 무기 체계하고 그리고 2격, 3격에 쓰는 무기 체계가 조금 차이가 나요. 예. 흔히 얘기하면 토마호크가 모자란다. 그거는 전쟁 초반에 원거리 타격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중폭격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항공기 손실이 발생을 해요. 예. 마치 전쟁이란 걸 유리한 쪽에서는 한 방도 안 맞고 상대방만 그런 전쟁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전력차가 나도 희생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그 한 열흘간의 기간이 또 한 번의 결정적 타격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상전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란 전쟁 지도부를 압박하려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 지상전이라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과적으로는 정권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주민에 대한 억압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치안 병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친정권 민병대가 잔존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세력은 정밀 폭격만 가지고 없앨 수 없어요. 지도자들을 좀 없앨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지상군이 들어간다는 건 이들하고 전투가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위기의식을 당연히 가지게 되겠죠. 뭐 실제로 이란 내부의 사정이 어떤지는 아직도 이란으로부터 외부로 나가는 정보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확실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국 쪽에서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기를 바라고 지금 계속 군사작전 준비를 흘리고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지상군을 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그 자체가 압박 카드로 활용된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국지적으로 그래서 하르그섬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하르그섬은 지금의 병력을 가지고 이 장악을 하기에는 조금은 위험성이 있어요. 요새화돼 있기도 하고. 오히려 하르그섬 인근에 더 작은 도서들이 있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하르그섬에 있는 이란군의 활동을 압박하려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상군 작전에 투입을 한다면 사실 정치적인 부담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지지율이 30%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것이고 트럼프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본인은 여론을 뭐 고려하지 않는다고 몇 번 뭐 결혼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중간 선거의 패배는 이제 불보듯 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진다고 하면은 이제 이건 레임덕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이제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제 리스크가 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것을 이제 좀 종결시키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지상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이 전력으로는 사실상 지상전을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중론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뭐 투입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특수부대라든지 이게 투입할 수도 있겠지만 또 투입한 이후의 상황이 또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이제 압박용이고 결국에는 이런 최대 압박을 통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전략을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르그섬 투입 가능성도 높게 보지는 않으시나요? 아니면 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7개 섬이라든지. 지금 보면은 이제 이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하르그섬에 뭐 이렇게 지뢰를 매설하고 지금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란 입장은 이런 것이죠. 지금 어쨌든 양국이 다 이렇게 협상을 통한 종전을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도 강경한 그런 스탠스는 취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협상을 통해서 이 전쟁이 끝났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렇게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일방적인 승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일방적인 승리를 주장을 하면은 이 전쟁이 제가 이제 몇 차례 언급을 했지만 군사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으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군사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승리를 했겠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세계 최강국을 상대로 해서 버틴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승리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양측이 승리를 주장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중동에서 걸프 국가들이 이제 친미 국가들인데 그래서 안보를 미국에 맡겼잖아요. 맡겼는데 결국에는 그 결과가 자신들에게 굉장히 큰 이제 피해가 왔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전쟁이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경제 제재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전쟁이 끝난다 이러면은 결국은 또 반정부 시위로 이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양국이 모두 협상을 통한 종전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그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서로 기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지금 저도 그 상당 부분 거기에서 동의를 하는데요. 예. 양쪽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만 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세 가지 종결 조건을 달성을 해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전쟁 빨리 끝내야 됩니다. 지상군 투입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여론이 기존의 이란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로 전쟁이 끝나면 이것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것도 과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현재 있는 정권이랑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건 이거예요. 잘 버텨낸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전쟁이라 그러는 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100% 다 쓰면서 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국가가 존속을 못해요. 지금 흔히 얘기하는 반격을 얘기하고 계속 반격은 자 하루에 10여발의 미사일이 계속 반격을 해서 날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반에 100여 발 이상을 발사할 수 있었던 게 10여 발로 줄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군사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만약에 종료되게 되죠. 그럼 그 군수 공장도 하루 이틀 내에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중근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그냥 한번 찔러볼 수 있는 동래북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위기의식도 이란 전쟁 지도부 내에서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이란 같은 경우도 병력이 좀 궁금해지는 게 뭐 지원 자격을 이란 내에서 이제 소년병들을 좀 이렇게 동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2세 이상으로 어린이까지 동원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건데 어떨까요? 이란 내부에서도 병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지상군이 아니고 뭐 이제 그 이외 지금 병력이거나 아니면 뭐 미사일을 쏘거나 이런 식의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란에서의 그 육군 병력이라고 하는 지상군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좀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이란 사회를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이란은 종교 사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초중고등학교에 이제 꾸란이라든지 이슬람 교육이 의무로 들어가 있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학할 때도 보면은 뭐 이제 컨퍼런스라고 하죠. 가서 보면은 그 대학생들이 막 몰려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은 그 중간에 성직자분이 앉아 계시고 그 성직자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열광을 하는 대학생들이 있는 거. 이게 이란 사회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은 지금 현재 이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심포지엄에서 그런 어떤 설교도 하고 이런다라는 거잖아요. 그 관련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은 있겠지만 그 정도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대학생들이 보낸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가 그렇게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그룹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양극화가 돼 있는 것은 맞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메네이의 지금 순교를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제가 이거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을 이제 사례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제 사담 후세인이 이제 그때 이란 쪽으로 공격을 먼저 들어오고 나서 이란이 굉장히 수세에 몰립니다. 네. 이것이 반등의 이제 성공을 하는 게 1982년인데 이제 그때 굉장히 막 큰 역할을 했던 게 청년 지원병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시야 이데올로기에서 순교라는 개념은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신념이 승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목숨을 잃지만 이것을 굉장히 고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란에 가보면 거리 이름에 사람들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샤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순교자들 이름을 거리에 이렇게 달아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순교자들에 대한 그런 죽음의 의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고서 많은 이란 국민들이 캬르발라 창극을 지금 떠올리고 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캬르발라 창극은 뭐냐면은 680년에 이제 그 실제로 있었던 역사입니다. 후세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후세인이 무함마드의 손자이거든요. 이제 손자인데 이제 우마이야 왕조의 야지드군하고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후세인 측 인사가 전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72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후세인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게임이 안 되는, 전투가 안 되는 상황에서 후세인은 전투를 하고 모두 다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리는 행사가 아슈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란 사회에서는 이 제국주의에 저항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러한 청년병들이 지금 많이 지원을 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100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또 청년 지원병 전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좀 국제사회에 그 이란의 어떤 그런 것을 과시하려는 좀 의지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번 전쟁으로 그 이란 내에서의 반미 성향 훨씬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겠네요. 이제 그런 말씀이시라면. 예,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트럼프 행정부나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착각을 했던 것은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최고 지도자를 이렇게 타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제거를 하면은 이제 이란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이거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이란은 굉장히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했던 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현대사까지 쭉 이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외세 침입을 많이 받고 거기에 저항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외세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이란 사람들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세가 개입을 해서 이란의 정치 시스템을 바꾸려고 한다, 이거는 정말 큰 오산이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우리나라 정부에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할 수는 있지만 외세가 거기에 개입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외세에 굴복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큰 오판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게 이제 특수론이고요. 모든 지역에서 보면 그 지역의 나름대로의 특수한 환경이 있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진행돼가는 양상이나 그걸 보면 보편론으로 보면 결국은 100만 동원이 얘기라는 거는 실적으로 전쟁에, 그러니까 반미 노선에 공감하는 사람들, 이들의 결속을 극소화하겠다는, 보통은 이게 어느 체제나 그렇습니다. 결국 내부에서부터 이게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 수행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의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국가들이 네. 막판에 그 방법을 택했어요. 그러면 이란도 지금 이걸 친미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굳이 얘기하면 아마 그 비하메네이 반미 이런 걸 거예요. 네. 이런 정서 자체가 확산되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만은 추정을 그렇게 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죠. 네.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도 세계 경제가 좀 타격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봉쇄가 이게 계속돼도 네.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끝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제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4개월 내지 4주 내지 6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네. 다음 주 되면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쯤 공중 공격 위주로 또 이제 공습 같은 거죠. 2차적으로 대대적인, 여기는 아마 에너지 시설, 이제는 정말 담수화 시설도 포함이 될 겁니다. 여기에 폭격을 가한 이후에 그 다음 얘기하는 게 군사작전 목적은 이제 달성이 됐다. 전쟁은 종결이 됐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를 푸는 문제는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이익을 보는 국가들 중심으로 이제는 차차 전후에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런 경우에 아마 트럼프 행정부도 국내적으로 상당한 비판에 휩싸이겠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국가들 입장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걸프 국가들로부터 미국의 신뢰가 굉장히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식의 사고방식을 하면 그래도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미국 이외에는. 이미 이번에 군사작전으로 인해서 이란과 이 걸프에 있는 국가들 간의 감정도 상당 부분 좀 격앙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들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결국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볼 땐 좀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전쟁 또는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동맹국들을 좀 막대해도, 그리고 동맹국들에 대해서 강한 어조를 보내도 결국은 지금 미국의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나토도 그렇고요.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군요.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이스라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종전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건 미국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이 이제 여기 물론 반영은 되겠지만 결국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12일 전쟁할 때 보면은 이제 물론 공격을 시작하는 건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네. 결국에는 미국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벙커버스터를 미국이 투하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실제로 중동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공격하고 타격할 수 있는 나라가 이란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경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을 단독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측면이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1차부터 4차까지 중동 전쟁이 있었잖아요. 48년, 그리고 56년에도 있었고 67년에도 전쟁이 있었고 73년에도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보면 여기서 73년의 중동 전쟁을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서 보면 사실 많은 중동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의문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있게 만든 이제 그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은 지금도 단독으로 이스라엘이 이란과 그 전쟁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뭐 요인을 암살하거나 이런 건 이스라엘이 할 수 있겠지만 전쟁 차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미국이 지금 여기 이제 판을 키우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양국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신정체제여도 친미 정권이면 괜찮다는 것이고, 네. 이스라엘은 이 신정체제 자체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그 목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이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시온주의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강제로 점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란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데올로기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신정체제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항상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직접적으로 탄도미사일을 통해 타격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이게 이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제2의 JCPOA가 이제 이제 다시 그게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가장 네. 두려워할 나라도 역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양국이 목적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종전을 두고 미국과는 조금 다른 메시지를 냈었는데, 그럼에도 어떤 전체적인 틀에서는 미국의 시야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네타냐후 총리마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우회로를 찾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언급했다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렇다라는 의미는 이란에게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좀 넘기는 시나리오를 염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런 이제 화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조선도 잘 다니고 있었던 지역이고, 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꺼내면서 이제 약간 전쟁의 본질이 좀 흐려졌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국제 유가가 좀 올라가고, 뭐 미국의 그 이제 약간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받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 미국은 이것을 방어하려는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번에 그 이제 미국이 제시한 뭐 15개 안 보면 거기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이나 뭐 이런 거 협상을 진행할 때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지금 이 카드를 잘 지금 활용을 해서 지금 어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사실은 뭐 이것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 이란한테 뭐를 맡긴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호르무즈 해협은 그냥 뭐 이란이 인위적으로 만든 곳도 아니고 원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전쟁이 좀 종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다시 이게 일상생활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란이 이 카드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뭐 통행료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수에즈 운하랑은 전혀 지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란이 뭐 배상금 문제도 그렇고, 이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협상용의 어떤 카드로서 좀 이용하려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것을 진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것에 대해 돈을 받는다,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종의 이것을 협상 카드로, 이제 앞으로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의 전략적인 접근으로 저는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나토 동맹 재검토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뭐 미국이 나토 탈퇴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보였는데, 뭐 사실 동맹국들 군함 파견부터 이어져 왔던 골이 있었잖아요. 이게 깊어졌기 때문일까요? 네, 저는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 행정부시고 어법이에요. 그 동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강한 불만을 굉장히 강도 높게 표시를 했다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실제로 이게 나토 탈퇴로 이어질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남아있는 공화당 내 지지자들마저도 또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네. 지금 이제 나토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북대서양하고 유럽 지역의 방위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뭐 호르무즈에 직접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방위도 내가 그렇게 기여를 해야 될 의미가 없다라는 쪽의 태도를 취할 가능성은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그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흔히 얘기하는 나토로부터 걸어나가겠다, 나토 탈퇴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라도 선택하기는 좀 힘든 대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요, 좀 협상과 확전의 기로에 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전쟁의 비용을 조금 아랍 국가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금 아랍 국가들에게 지금 전가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처음에 전쟁을 시작했을 때는 뭐 지상군 투입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뜻대로 되지 않고 이제 신정 체제가 붕괴하지 않고 이러니까 지상군 투입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또 영내 세력을 활용한다고 하고 그래서 쿠르드족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라크에 있는 그 쿠르드족 그 이제 자치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고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뭐 아랍 국가들의 동의를 얻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걸프 정권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무슨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만든 것도 아니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지금 공격을 시작하면서 이란 입장에서는 강요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진행되면서 지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이것을 아랍 국가들에게 이것을 좀 분담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그 소위 GCC 국가들이라고 하는 이제 걸프 국가들이 이것을 수용을 할까는 좀 미지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바람이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화가 진행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 이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제 즉흥적으로 어느 정도 구상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지금 그리고 뭐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상 봉쇄로 좀 타격이 일고 있는데 이란이 지금 또 후티 반군에게 전쟁이 격화하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겨냥한 공격을 준비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홍해가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에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저항의 축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2002년에 부시 행정부에서 연두교서에서요 약의 축이라고 나온 개념의 대응 개념으로 리비알과 이제 알자팔 아크달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 저항의 축이라는 용어가 근데 사실은 저항의 축에 이제 많은 일원들이 있는데 성격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같이 좀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예를 들면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1982년에 레바논에 이제 이스라엘 침공을 하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란이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신정 체제에 대해서 그 이란 이슬람 혁명에 대해서 이제 같이 가거든요. 그 이제 체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헤즈볼라와 이란은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정책적인 부분 보면 크게 불협화음 없이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혁명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하마스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요. 하마스는 순위파거든요. 시아파가 아니고. 그래서 보면 시리아 내전에서 보면은 이란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하마스가 그러니까 이란이 어떤 요구를 했냐면은 아사드 정부를 좀 지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하마스는 그와 반대되는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금이 많이 가게 되는 이게 이제 약간 봉합이 된 것이 2017년에 지금은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스마일 하니에라고 하는 인물이 2017년에 정치국장으로 선출이 되면서 이제 관계가 봉합이 되는 측면. 그리고 지금 방금 이제 언급해 주신 이런 이제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보면 후세인 바드레드 알 후티라는 인물이 이제 창설을 했는데 이제 자이드파입니다. 시아파에도 분파가 여러 개가 있어요. 12임만파가 있고 5임만파, 7임만파가 있는데 이쪽은 후티는 5임만파라고 하는 자이드파인데 행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동하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후티 반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반 이스라엘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면 이 후세인 바드레드 아니 후티가 2004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왜 사망을 하게 되냐면은 살레 정권이 당시 친미 정권이었고 그래서 이 살레 정권과 교전 중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압둘 말릭 알 후티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지도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다양한 저항의 축에 있는 일원들이 성격이 약간씩 달라요. 근데 이 후티 반군은 예멘 내전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았던 이제 그런 이제 반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것에 어느 정도 좀 부응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고 봅니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어떤 뭐 홍해를 좀 봉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면은 마냥 거절할 수는 없지만, 근데 후티 반군이 가지고 있는 또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이거 후티 그 홍해를 봉쇄한다고 하면은 공격이 뭐 이스라엘이나 이란 쪽에서 그 미국 쪽에서 들어올 것이고 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군사적으로는 신용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호르무즈처럼 선박 자체가 항행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가기엔 작년에 이 공격에 의한 피해가 후티는 너무 컸어요. 그걸 지금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 이란으로부터의 어떤 군사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루트도 지금 끊겨 있고요. 또 이란 입장에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나머지 전력마저 짜내서 분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해 그 봉쇄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거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군사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전력이 있느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란이 얘기하는 봉쇄 전력이라는 건 그 지역을 안전하게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는 전력이지 통제와 관련된 전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제 다 하신 거예요, 답변?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 모스타바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아직 뭐 육성도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이란 사회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이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방송 출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같은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란에서 보면 이란 12이만파이고 이제 874년에 이제 11대 이맘에 하산 알 아스카리라는 인물이 사망을 하면서 이제 그 숨겨진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인물이 이제 무함마드 알 몬타제라는 인물인데 한 번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 무함마드 알 몬타제라는 인물은 대리인을 통해서 소통을 하거나 941년에는 이제 완전히 대은폐기에 들어가면서 소통이 완전히 끊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2대 이맘의 대리인이 지금 3대 지도자 모지타바이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지타바가 등장하지 않는 게 전혀 뭐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연 한국외대 페르시아어 이란학과 교수, 그리고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란 전쟁이 악화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어 1,530원까지도 돌파했습니다. 17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비록 환율이 높지만 달러 유동성이 양호해서 큰 리스크 요인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1,519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536원까지 넘었고, 이후에도 1,530원대를 유지하다 1,53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8일에 1,597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르그 섬과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된 결과였습니다. 환율 우려가 더 커진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임에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현재 금융 상황에 대한 견해를 처음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이란 전쟁이 현재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이며 물가 상승과 경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금융 불안 요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환율하고 이제 가장 이렇게 우리가 많이 연결시키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달러 유동성이라든가 또는 자본 유출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비록 환율은 높지만은 지금 보면은 이 달러 유동성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신 후보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환 수합을 통해서 국내 채권 시장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서 달러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증시에선 외국인 이탈이 계속돼 코스피는 나흘 연속, 코스닥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4.3% 내린 5,052로, 코스닥은 5% 내린 1,052로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은 3조 8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했는데
이달 들어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지난달에 1.5배인 35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달에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가운데 1,060조 원이 사라졌고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47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YTN 유환웅입니다.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천억 원, 민생 안정에 2조 8천억 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2조 6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금은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에서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 8천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지급되고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과 더불어 중동발 에너지 수급 우려에 대한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명령을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국회에 제출할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이 심의 의결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급등하는 국제 유가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동산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긴급 재정명령 카드까지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 재정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 위기 때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회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한 경우에 쓰는 거라 실제 사례는 드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론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발동한 게 유일합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걸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이 대통령이 그만큼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 이 대통령은 에너지에서 한 발 더 나가 요소수와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 우려에 대해선 국가 전체적으로는 재고가 충분한데도 특정 지자체의 준비 부족이 과장되고 있다는 취지로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한 가짜 정보들이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전격 시행합니다. 정유사의 비축유를 빌려주고 대체 물량으로 돌려받는 방식인데 정부는 일단 6월까지는 원유 수급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석유값이 2,000원을 향해 치솟는 가운데 현재 국내 정유사가 호주와 파푸아 뉴기니, 미국과 브라질, 알제리 등에서 확보한 대체 원유는 모두 2천만 배럴 이상. 거리가 있는 만큼 국내 도착까지 50일 이상 걸리는 곳도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축유 스와프 카드를 꺼냈습니다. 대체 물량이 올 때까지 정부 비축유를 먼저 빌려 쓰고 유조선이 도착하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대체 원유를 즉시 투입하는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비축유를 대체 물량을 다시 이렇게 돌리면서 기업들이 계속 대체 물량을 찾아 나서게 만드는 그 요인을 만들어야겠다.
기업들의 재고 소진 시점을 늦추고 그리고 정부의 비축류 최종적으로 방출하는 시기도 늦출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첫날 200만 배럴 규모의 계약을 시작으로 국내 4개 정유소는 확보한 대체 원유 2천만 배럴에 대해 스와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제기구 공조에 따른 비축유 방출 물량까지 포함하면 6월까지 국내 원유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에 사용되는 헬륨과 황산, 에틸렌 등도 상반기까지는 수급에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이 더 장기화했을 경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가까스로 2만 7천 톤을 도입한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 역시 미국의 제재 완화 기한 내에 추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나프타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3가지 정도의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차량 오브제를 넘어선 더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필수 제품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매점 매석 금지 조치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봄 기온이 점점 더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4월로 넘어가는 만큼 예년 수준이라고 해도 따뜻함이 감도는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18도, 대전 17도로 중부지방은 예년보다 더 따뜻하겠고 대구 16도 등 남부지방은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제주도와 경남 서부에, 오후부터 밤 사이 그 밖에 영남과 호남 동부, 강원과 충북 곳곳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북, 전북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공기가 탁하겠고 금요일 밤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이 머지않아 이란과 합의를 이룰 것처럼 말해왔지만 이란은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미국 역시 협상 대상이나 과정, 내용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런 실체 없는 협상론은 미국이 지상군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분석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툭하면 이란의 합리적인 새 정권과 큰 진전을 이뤘다며 낙관론을 펴니다. Getting a lot of the things that they should have given us a long time ago. We'll see how it works out, but they're very good. Moving along very nicely. 하지만 정작 이란은 미국과 직접 협상한 적이 없다며 매번 부인합니다. نشستایی که پاکستان با کشورهای همسایه داره خب چارچوبی است که خودشون تأسیس کردن ما در این چارچوب مشارکتی نداشتیم.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조차 협상 상대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란 수뇌부가 괴멸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이행할 실체가 존재하느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있는 파키스탄도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 대신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 briefed the visiting brother foreign ministers on the prospects of potential US-Iran talks in Islamabad.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에는 핵 포기를 넘어 농축 우라늄 미국 인도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양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협상 결렬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고 선언한 것도 주목됩니다.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판을 깔아놨으니 이제 미 지상군이 들어와 물리적 점령을 마무리 지으라는 전략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He wants to see a deal over the next 10 days. That timeline is waning, several days left, and we'll see. I won't get ahead of it. We'll see what happens in the end of the 10-day period. 말뿐인 낙관론 뒤로 미국의 최정예 침투부대 82 공수사단 수천 명과 해병대 병력이 공격 보류 시한인 4월 6일에 맞춰 중동에 집결했습니다. 결국 실체 없는 협상론은 평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서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시한은
협상의 종료가 아니라 지상군이 움직이는 작전 개시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과의 지상전 투입을 위해서 미국의 정예 병력 수천 명이 중동에 배치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중동 지역의 미 해병대 집결지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혁명 수비대가 현지 시간 31일 새벽 중동 내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내 미국 해병대 집결지를 포착해 자폭 드론을 이용해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막대한 전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미국이 아랍 국가들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네, 미국은 1991년 걸프전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전쟁 비용 분담 가능성을 공식화한 백악관의 발언은 이런 질문에 이어 나왔습니다. Back during the Persian Gulf War, 1990-1991, Arab countries paid for the vast majority of the cost of the war. Kuwait, Saudi Arabia, the UAE. Who's paying for the cost of this war? 실제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1991년 걸프전 때는 추가 전쟁 비용 610억 달러의 3분의 2 정도를 동맹국들이 부담했습니다. 특히 걸프 국가들이 낸 돈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전쟁은 여러모로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엔 유엔의 결의 아래 34개 국가가 참여한 다국적군이 구성됐지만 이번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군이 주둔한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표적이 되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봤습니다. 공개적 비판은 자제하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걸프 국가 내부에선 미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보 환경 속에 무작정 거부하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랍 국가들이 그냥 막바로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아랍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개전 후 첫 엿새 동안 무려 113억 달러를 퍼부었습니다. 지금도 이란의 반격에 따른 피해를 제외한 순수한 작전 비용으로 매일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2천억 달러의 추가 군사비를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While there is no money for 15 million Americans who lost their health care, there's $1 billion a day to spend on bombing Iran. 전쟁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든 막대한 전쟁 비용 지출에 따른 후유증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쿠웨이트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중국 국영 해운사 소속 선박 2척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있는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호르무즈 해협 근처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쿠웨이트 유조선이 피격돼서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구에서 정박 중이던 쿠웨이트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두바이 항에 정박 중이던 초대형 유조선이 이란의 직접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공사 KPC에 따르면 공격받은 유조선은 R-32호로 피격 당시 원유가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운 정보 업체에 따르면 유조선에는 공격 당시 200만 배럴의 원유가 실려 있었습니다. KPC는 이번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선원 24명은 모두 안전하고 부상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유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두바이 당국은 이에 대해 기름 유출이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쿠웨이트 군 당국은 자국의 방공 시스템이 적대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죠?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영 해운사 코스코의 자회사 컨테이너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현지 시각 30일 오전 페르시아만에서 동쪽으로 항해를 시작해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박이 물에 잠긴 깊이를 기준으로 보면 해당 선박은 빈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선박은 중동 전쟁 뒤 한 달 넘게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여 있다가 이번에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쟁이 발발한 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서 드물게 중국 국적 선박이 통과했지만 주요 기업 선박이 이곳을 통과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20%가량이 운송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 왔습니다. 이란은 해협 통과를 허용한 선박들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 이란 의회에서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통행료 징수에 대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곳곳에서는 공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곳 시간으로 간밤에는 이란 중부 이스파한에서 공습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영상을 올려 벙커버스커 폭탄으로 탄약 저장고를 타격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육군 82 공수사단 소속 수천 명을 중동 지역에 파견하며 지상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란 국영통신사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페르시아만에서 이스라엘 컨테이너선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사는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4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의사를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어지는 전쟁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란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미국은 지상군 투입을 두고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타당한 이유가 필요할 거라며 한 발은 밖으로 빼놓고 있습니다. Could there be? Possibly for very good reason. Have to be very good reason. 하지만 속내는 지상군 투입보다는 전쟁 종결 쪽에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은 배제한 채 전쟁을 끝낼 의향이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를 다시 열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더 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The acceleration in the price of gasoline, all of that turmoil, the cost of the war, probably $1 billion a day. That's a ticking clock over here that puts real pressure on the administration to come to some kind of resolution.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종전 목표는 이란 해군과 미사일 전력 약화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해 당사국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둘 공산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란을 먼저 공격해 전 세계를 엄청난 경제 위기에 빠뜨리고 미국은 쏙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잇따를 거로 예상되지만 당장 트럼프 대통령에겐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로 곤두박질한 지지율이 발등에 불이 된 셈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한 배경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정보 분석 시스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30일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축적한 정보망에 AI 기술을 결합해 이란 고위 인사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에 가깝게 추론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적 자산과 통신 감청을 통해 확보한 정보는 물론이고 해킹을 통해 이란 수도 테헤란에 설치된 교통 카메라와 결제 시스템 정보까지 빼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을 앞두고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른바 전쟁 수혜주에 대규모 투자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앞에서는 전쟁을 외치면서 뒤에선 돈벌이를 고민한 건데 헤그세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중동 전쟁을 둘러싼 이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자 거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표적으로 이란에 대한 강경론을 주도한 인물로 꼽힙니다. This was never meant to be a fair fight, and it is not a fair fight. We are punching them while they're down, which is exactly how it should be.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가 이번 전쟁을 부추겼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Pete, I think you were the first one to speak up, and you said, let's do it, because you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그런데 정작 헤그세스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앞두고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헤그세스의 주식 중개인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접촉해 블랙록의 방위산업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 규모만 수백만 달러, 우리 돈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블랙록의 방위산업 펀드에는 로키드 마틴 같은 글로벌 방산 대기업은 물론 미 국방부를 최대 고객으로 둔 AI 업체 팔란티어도 포함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중동 전쟁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자 거래 의혹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습 유예를 발표하기 직전 원유와 주식 거래로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세력이 확인됐습니다. 여기다 중동 전쟁 전망에 돈을 거는 미래 예측 시장 상품에 거액의 자금도 몰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미국 연방검찰도 내부자 거래 의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이란과의 전쟁 발발 시점처럼 최근 거액의 수익을 낸 거래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 전쟁 종료 이후 미국과 유럽 간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을 치르면서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미국에 협조하지 않은 나토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이번 작전이 끝난 뒤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무부가 전했습니다. 네, 이란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를 상대로 전쟁이 길어질 경우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후티 반군 지도자가 최근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더 공세적인 행동에 나서기 위한 선택지들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 측 관계자는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의 거점인 하르그섬을 장악하려 하면 후티 반군이 공격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엔 이란을 밖에서 돕는 무장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저항의 축에 포함되는 이들이 왜 이란을 돕게 됐고 또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이란은 이슬람교 시아파의 대표적인 국가로 꼽힙니다. 시아파는 예언자 무함마드 사후, 지도자가 무함마드의 사위 알리와 그 후손에게 이어져야 한다고 보는 이슬람교의 분파입니다. 이란은 레바논의 무장 세력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 등의 자금과 무기를 지원해왔습니다. 헤즈볼라와 이라크 민병대는 이란과 같은 시아파에 기반을 두고 있고 후티 반군 역시 시아파의 한 갈래인 자이디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نحن ندعو كل بلدان العالم الإسلامي إلى التعاون صفا واحدا لوضع حد للعربدة الصهيونية والطغيان الأمريكي الرامي إلى تنفيذ المخطط الصهيوني الذي يستهدف هذه الأمة بكلها. 이처럼 이란은 시아파 계열을 중심으로 친이란 세력을 묶어두고 중동 전반으로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이 완전히 철수해야 된다. 이건 뭐 걸프 국가만 아니라 중동에서 완전 철수하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란이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대중동 정책의 핵심이에요. 이들은 억압에 맞선 저항과 순교의 담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참전 이유는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아랍어로 신의 정당이란 뜻의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는 이란이 흔들릴 경우 자신들의 군사 정치적 기반도 함께 약해질 수 있어서 이란 방어가 곧 자기 생존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반이스라엘 전선을 강화하고 홍해 해상로를 지렛대로 삼아 국제적 존재감을 키우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이 했던 이슬람 혁명 그것을 이제 자기네들도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형제와 같은 그룹이라고 한다면
시아파 초승달 연대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이 세력과 연대하면 자기네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도 미군과 충돌을 통해 반미 전선을 유지하고 자국 내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결국 이들은 종교라는 공통분모로 묶여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느슨한 네트워크로 볼 수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유사와 석유화학 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예 조기 보수에 들어가는 등 고육지책을 짜내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국내 4대 정유사 중 2곳이 밀접한 울산 석유화학단지입니다. 굴뚝에선 쉴 새 없이 연기가 피어오르지만 속사정은 위기 그 자체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발 원유 수급이 막히자 정유사들이 공장 가동을 강제로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원유를 받지만 물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성질이 다른 여러 지역의 원유를 설비 규격에 맞춰 억지로 섞어 쓰는 방식으로 공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갖고 오는 원유들을 브랜딩을 해서 중동산 원유의 생산과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는 정유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석유화학 업계는 더 비상입니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가 부족해지면서 에틸렌 같은 기초 원료 생산이 끊길 판입니다. 우리나라는 나프타 수요의 절반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중 77%가 중동산입니다. 공급은 끊기고 가격은 한 달 새 2배나 뛰면서 결국 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을 평소의 65% 수준까지 대폭 낮췄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이 한 달간 지속되면서 국내외 나프타 수급에 문제가 있어 현재 공장 가동률이 65%로 감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나프타를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을 제한하는 등 긴급 처방에 나섰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석유화학업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전쟁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재인 레미콘이 4월 중순이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원료 수급 불안정으로 페인트 등 건설 자재 가격이 치솟는 상황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레미콘 차량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콘크리트를 쌓아 층을 높이는 작업이 한창이라 날마다 레미콘 60여 대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펌프 차량을 이용해 레미콘을 고층부에 올리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필수 자재인 이 레미콘 수급부터 조만간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바로 이란 전쟁 여파로 공급이 불안정해진 나프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미콘에 필수로 들어가는 혼화제의 원료는 에틸렌으로 나프타를 분해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에틸렌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속 4월 중순이면 레미콘 생산에 본격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레미콘 업체들은 지금 재고로는 2주가량 버틸 수 있다면서 잠시 공장을 셧다운해야 하는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악의 경우엔 일선 건설 현장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계속 사설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공정 진행상 이제 현장이 멈출 수밖에 없게 되겠죠. 공급 문제가 생긴 건 단열재를 비롯한 다른 건축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페인트는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최대 5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벌써 일부 페인트 대리점들은 본사에서 제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그러죠. 네. 물건이 없는 것들은 또 못 내려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재고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유류비 상승 등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도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건설사는 재개발 조합에 4월부터 주요 자재 가격이 최대 40% 오른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기업 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등을 당분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 상황이 악화한다면 차량 오부제뿐 아니라 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KBS 뉴스광장에 출연해 공공기관을 포함해 많은 국민이 기름을 아끼기 위해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축유에 대해선 할 수만 있으면 아껴 쓰겠다는 생각이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경우 4월 말에서 5월쯤 상황을 보고 방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동의 알루미늄 생산 시설이 타격을 받으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런던 금속거래소의 알루미늄 선물 가격은 5.5% 오른 톤당 3,49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사태가 길어지면서 일본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목욕탕 주인은 가스비 부담에 문 닫을 걱정을 하고 또 의료용 고무장갑은 2배 넘게 폭등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7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도쿄의 대중 목욕탕입니다. 목욕비가 550엔, 우리 돈 5,300원 정도라 인기가 많지만 사장은 더 버틸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스비 때문입니다. 3년 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는 정말 악소리밖에 안 나왔다고 말합니다. 3年前ぐらいに戦争起こった時、1月のガス料金が170万ぐらいまでいってしまったんで、今後もそういうのもあるんじゃないかと恐れています。 휘발유는 정부가 보조금으로 가격을 부여잡고 있는데도 목표치인 170엔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일본 전력 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일제히 전기요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해 원유가 약 2배, LNG는 1.8배, 석탄은 1.2배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더 길어지면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6월쯤엔 전기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은 밝혔습니다. 보조금이 없는 나프타는 더 심각합니다. 원래 100개 한 세트에 450엔 했던 의료용 고무장갑은 1000엔으로 2배가 넘게 폭등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프타로 만드는 주사기까지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커지자 다카이시 총리가 공급이 끊기는 일은 없을 거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야당은 당장이라도 이란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정부를 몰아붙였습니다. イラン側と総理が個別でホルムズ海峡を通してくれと総理自身がイランに対して対話を求めるべきじゃないですか。総理どうぞ。どのタイミングでトップ会談をするか、首脳会談をする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これは事態の推移も見ながら国益に資するようにしっかりと判断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상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리고 중요 물자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근본 이유인 원유를 확보하지 않으면 가격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민주당 정원호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여직원과 휴양지로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공문에는 남성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 후보 측은 단순한 오타일 뿐 11명이 함께한 공무 출장이라고 빠르게 해명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낙관론을 경계하며 또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64일 앞둔 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의 3년 전 칸쿤 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정원호 예비후보가 여직원과 단둘이 멕시코 칸쿤으로 2박 3일 출장을 다녀왔는데 관련 서류엔 남성이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또 출장 이후 해당 직원은 높은 직위로 파격 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여성 직원은 이후 임기제 다급에서 각급으로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몹시 파격적이고 이례적입니다. 정 후보 측은 즉각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해당 출장은 무려 11명이 참여한 국제포럼이었고 칸쿤은 경유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별을 남성으로 쓴 건 구청 측의 단순 실수였다며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문제 삼는 건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등 당시 동행했던 인사들은 핵외망측한 공격, 악의적인 지라시 등 일제히 엄호에 나섰고 캠프 차원에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거를 2달 남짓 앞두고 일종의 폭로전에 불붙은 건데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집안 단속의 혈안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연일 고공행진인 당청 지지율에도 압승론을 경계하며 미쳐야 미친단 말로 거듭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저로서는 피말리는. 선거까지 2달은 꽤 길고 칸쿤 출장 같은 논란도 언제든 누구에게나 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기강 잡기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도맡아온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와 상의한 끝에 공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다른 공관위원도 일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고 광역단체장에 대한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은 새로운 공관위를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오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원 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만나 거듭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장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당원 당규 등에 따라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배제 결정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주 부의장과 말씀을 나눴고 숙고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법여권이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무더기로 채택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록도 새롭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해 열린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에서 여야는 또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정치검찰의 권력남용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란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야말로 의정사 흑역사라며 특위 해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을 조작해서 이렇게 또 왜곡한 그런 결과물이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큰 그림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법여권 주도로 청문회에 나올 103명의 증인과 36명의 참고인이 채택됐습니다. 대북 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참고인에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포함됐고 김만배, 남욱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셋 모두 명단에 빠졌습니다. 다수의 힘을 앞세운 일방적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위헌적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 녹취록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부인을 해서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배신을 안 하면 아니 그러면 그걸 약속을 거기 받으셔야죠. 그거 받아주셔야죠.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악마의 편집이라며 거듭 녹취 전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형량거래는 우리 형사법 체계에 없는 개념으로 변호인이 변론 방향을 제안해 응대해준 것뿐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녹취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건 전략적 판단으로 앞으로 공개될 내용은 핵폭탄급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녹취록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정치권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구 신천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강력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심 하천 산책로입니다. 오전 10시 반쯤 이곳 잠수교 아래에 수상한 가방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은색 여행용 가방으로 발견 당시엔 물에 반쯤 잠겨 있었습니다. 오다 보니까는 또 경찰차가 또 하나 와가지고 경찰들 쫙 깔려있어. 그게 이렇게 열려있더라고. 근데 뭐 어디까지 가는 게 있더라고. 보신 것 같아. 뭐 허연 게 보이는 거 보니까.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방을 열어 확인했더니 안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지문과 DNA를 조사한 결과 시신은 50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에는 흉기 등으로 인한 상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방에 담겨 하천에서 발견된 만큼 경찰은 강력범죄에 희생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면서 외상이 없는 점을 고려해 독극물 등에 의한 살해 가능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숨진 여성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CCTV 영상을 확보해 숨지기 전에 어디에 있었고 누구와 만났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 살인과 사체 유기 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우면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뒤 가방에 시신을 담아 자신의 연고지인 충북 음성군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경 합동조사 TF가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과 현역 장교 2명을 일반 이적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TF는 이들이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들에게 금전 지원을 하거나 영상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군경 합동조사 TF가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 등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인 3명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내는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에서 근무한 A 씨는 오 씨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로 무인기 제작비와 식비 등 모두 29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날린 날 A씨는 국정원 내부 동향 파악을 시도한 것으로도 확인돼 TF는 일반이적 방조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정보사 소속 대위는 무인기가 촬영한 영상을 받아보고 업무 활용 방안을 검토했는데 TF는 이 같은 행동이 민간인들이 무인기를 날리는 것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위장 언론사 운영을 위해 오 씨에게 활동비를 지원한 정황이 포착돼 입건된 정보사 소속 소령은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오 씨 등과 접촉은 있었지만 무인기와는 무관한 업무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범행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TF는 밝혔습니다. 비행 현장에 동행한 일반 부대 소속 현역 장교는 촬영된 북한 지역의 모습을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들과 함께 보며 영상의 가치를 평가해 준 것으로 파악돼 일반이적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TF는 국정원과 정보사 등 군 당국이 이들의 범행을 사전에 알았거나 무인기 비행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TF가 모두 6명을 송치하면서 79일간의 수사를 매듭 지은 가운데 앞서 기소된 민간인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네, 앞으로 대규모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의 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는 건데 강화된 양형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른바 작전주 같은 시세 조종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본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한 겁니다. 양형위는 먼저 주가 조작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일 때 기본 형량을 5년에서 10년으로, 가중시에는 7년에서 13년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득이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주가 조작이라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기본 형량은 7년에서 12년으로, 가중시에는 9년에서 19년으로 상한이 높아지는데 특별 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형량 상한을 최대 절반까지 더 높일 수 있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해집니다.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 자산으로 전환 가장하는 자금 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뇌물 등 주요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실효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지능적인 신종수법을 썼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 회계 부정범죄의 양형 기준도 전반적으로 상향했습니다. 강화된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소방차 출동 때 길을 터주지 않고 방해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 위반하면 100만 원, 두 차례 위반하면 150만 원, 세 차례 이상 위반하면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 194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해 5월 1일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됩니다. 완전체로 돌아온 그룹 BTS가 세계 음반 차트를 휩쓴 데 이어서 미국 빌보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차트 핫 100에서도 단숨에 1위에 올랐습니다. BTS의 노래가 해당 차트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7번째로 60년 넘는 차트 역사상 5번째로 많이 1위를 차지한 세계적인 그룹으로 기록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And OT7 grabs their 7th number one. It's BTS with Swim. 그룹 BTS의 새 타이틀곡 스윙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 진입한 첫 주부터 1위로 직행했습니다. 팬들의 구매력 외에도 일상적으로 대중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엄격히 따지는 빌보드 대표 차트입니다. 스윙은 공개 직후 과거 BTS 노래들에 비해 특유의 에너지가 덜 돋보인다는 아쉬움도 나왔지만 공백기 이후 BTS 2.0을 선언한 멤버들은 자신들다운 방식으로 새 방향성을 증명해냈습니다. 2020년 다이너마이트부터 2026년 스윙까지 빌보드에서 가장 권위 있는 차트 핫100에서 BTS가 정상에 올린 노래는 이제까지 7곡. 매 순간이 K-팝 최초, 최다의 기록이었는데 빌보드는 핫100 차트가 시작된 이래 비틀스와 슈프림스, 비지스, 롤링스톤스에 이어 BTS가 5번째로 1위를 많이 차지한 그룹으로 기록됐다고 알렸습니다. BTS는 전날 공개된 음반 차트 빌보드 200에서도 예상대로 아리랑 음반을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글로벌 차트들에서는 최상위권이 모두 BTS의 신곡들로 채워진 진기록도 펼쳐졌습니다. 되게 기다린 만큼 앨범의 퀄리티가 정말 남다르지 않아요? 나 앨범 너무 좋아. 저희는 저 앨범이 되게 좋아서. 맞아. 미국 외에도 영국과 프랑스, 호주, 독일, 일본 등 각국 음반 차트를 휩쓸며 대기록을 쓴 BTS는 다음 주부터 전례 없는 규모의 월드 투어에 나섭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었지만 날은 따뜻했습니다. 네, 공기도 깨끗해서 깊어가는 봄을 만끽하기 좋았는데요. 내일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우선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대전 11도, 부산 12도로 오늘과 비슷해 많이 쌀쌀하지 않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8도, 대구 16도, 대전 17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북, 전북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하늘이 흐려지는 가운데 또다시 곳곳에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경남 서부와 제주도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도와 충청, 호남 동부와 영남 지역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비가 확대되겠고 주말 오전까지 또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바깥 활동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건강을 위해 걷기를 시작하신다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무릎 등 관절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요. 평소 통증이 있다면 먼저 10분 정도 걸어보고 이후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걷기 전에는 온찜질로 근육을 풀어주면 좋고요. 걸은 후에 통증이나 부기가 생기면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쉬는 것보다 짧고 가볍게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